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파사현정, 파사현정.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대화였는데 한 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진짜 옳은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파사현정이라는 말이거든요. 파괴할 파, 사악할 사, 드러낼 현, 바를 정.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거짓말을 속지 않으려고 진실을 찾아보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파사현정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어요. 옛날 고승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뻗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스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끝까지 버텼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 지하철에서 힘들어하던 분처럼 저도 한때 정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그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느꼈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파쇄현정의 시작이구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길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중질환, 자중질환.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하루에 300번씩 저를 확인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알림은 왜 놓치세요? 맞아요. 정말 웃긴 게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필요한 전화나 메시지는 못 보곤 해요. 밖에서는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데 정작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자중질환이에요. 자는 스스로 자, 중은 가운데 중, 지는 가운데 지, 라는 어지러울 란. 글자 그대로 풀면 자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서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가족끼리 싸우거나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갈등이 심해져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조조는 원래 강작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비와 손권 연합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나서 군대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장군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명령도 제대로 안 듣고 정말 난리가 났던 거죠. 외부의 적은 이미 물러갔는데 정작 조조 군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신하가 조조에게 말했다고 해요. 대왕, 이것은 자중질환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제 모습이 딱 자중질환이더라고요. 밖에서 오는 방해보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나 조급함이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괜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날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노 점수, 도노 점수.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지하 1층에서 20층까지 가는데 다른 층에서 한 번도 안 멈추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왜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것 말이에요. 마치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돈 오 점수라는 말인데요. 돈은 갑자기라는 뜻이고 오는 깨달을 오, 점은 점점이라는 뜻이고 수는 닦을 수예요. 즉 갑자기 깨달았지만 점점 수행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 번개처럼 확 깨달음이 오지만 그 깨달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보는 순간은 갑작스럽지만 그 산을 오르기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나라 시대의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금강경을 듣다가 갑자기 확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스승인 홍인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건 평생의 일이다 라고요. 해능대사도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후 15년 동안 산속에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깨달음만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깨달은 건데요. 빨리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20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숨이 가빠서 한동안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순간에 확 깨달음이 오더라도 그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결국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야 하는 거구나. 도노 점수. 갑자기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화중지병, 화중지병.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불쌍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작 집에 가서는 고양이 영상 보면서 귀엽다고 난리치고 있고.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밖에 있는데 저는 화면 속 고양이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에요. 화중지병, 그림 화에, 가운데 중, 갈지, 떡병. 그림 속의 떡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떡 그림이 있어도 실제로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한묵이라는 학자가 쓴 책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당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아름다운 떡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배를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요? 그 사람은 그림을 아무리 쳐다봐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배가 고파졌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여행 사진 보면서 힐링된다고 하고 맛집 영상 보면서 배부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작 진짜 여행도 안 가고 제대로 된 밥도 안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 길고양이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그림 속 떡들로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지. 진짜 배고플 땐 그림이 아니라 실제 떡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관포지교, 관포지교.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젊은이, 친구 좋은 거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혼자 살려고 하던데 진짜 친구 하나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때 저는 친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얘기할 관포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관은 관중의 관자, 포는 포숙의 포자, 지는 사이를 뜻하는 지자, 교는 사귐을 의미하는 교자예요. 직역하면 관중과 포숙 사이의 사귐이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믿어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우정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때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제 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어려서부터 절친이었는데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다른 왕자를 섬기게 됐어요. 관중은 공자 규를,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모셨죠. 왕위기승 다툼이 벌어졌을 때 관중은 포수가의 주인인 소백을 화살로 쏴 죽이려 했어요. 친구의 주인을 죽이려 한 거죠. 다행히 소백은 죽지 않았고 결국 왕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 황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포수가가 황공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관중을 제상으로 삼으세요. 자신의 친구가 왕을 죽이려 했는데도 말이에요. 황공이 당연히 반대했죠. 날 죽이려 한 놈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포수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중은 제게는 친구지만 나라에게는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중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결국 관중이 재상이 되었고 제 나라는 춘추 5패 중 첫 번째 패자가 됐어요. 관중은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낳아준 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숙이다.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진짜 친구가 뭘까? 그러다 문득 고등학교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모든 사람이 절 외면했는데 딱 한 친구만 제 편에 서줬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절 믿어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란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시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관포지교. 이 말은 단순히 친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우정을 뜻해요. 포수가처럼 자신보다 친구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관코지교인 거죠. 수호지심, 수호지심.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컵을 들려고 하니까 물이 흔들리고,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선이 비뚤어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몸이 제 마음보다 더 정직했다는 걸.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아무리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 양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수호지심이에요. 수치수, 미워할 오, 마음지, 마음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미워하느냐예요. 바로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맹자에게 한 제자가 물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고. 맹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사람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중에서 수호지심은 의로움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맹자가 살던 그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뻔뻔해지고 잘못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 제가 왜 손이 떨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양심은 달랐던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급기야 손까지 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국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예상과 달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떨림이 멈췄어요. 수호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에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손이 떨리는 것도 가슴이 답답한 것도 모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였던 거예요. 금이야행, 금이야행.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앞에서 걸어가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하시더라고요. 황급히 부축해드렸는데 할머니가 고맙다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다르구나. 예전에는 비단 옷을 입고도 밤에 다니면 아무도 몰라봤는데 지금은 평범한 옷을 입고도 마음씨가 다 보이는구나.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더라고요. 바로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 금이야행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금이야행은 금, 비단, 금, 옷의, 밤, 야, 단일, 행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밤에 좋은 옷 입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거나 출세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마치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밤이라서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성취나 성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초나라와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초기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군사천재였거든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어요. 그런데 출세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 시절을 보냈죠.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방을 도와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후왕까지 되었거든요. 정말 대성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한신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첨하기 시작했고 진짜 자신 알아줄 사람들은 이미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한신은 이런 상황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고향에 와도 진정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바로 여기서 금이야행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표현한 거죠.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겉모습에만 신경 썼는지 말이에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마음씨가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결국 금이야행이 되지 않으려면 성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인정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동병상련, 동병상련.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는 회색 고양이가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고양이 눈빛이 유독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혼자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녀석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동병상련이에요. 동이 같을 동, 병이 병, 상이 서로 상, 련이 불쌍히 여길 연자거든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준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했을 때의 일이에요.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도적들에게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밥을 나눠 먹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격려해주면서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말했다고 해요. 같은 병을 앓으니 서로가 더 잘 보이는구나 라고요. 제가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도 그때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편의점 김밥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도 늘 혼자더라고요. 다른 고양이들이 무리지어 다닐 때도 혼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경계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김밥을 먹다가 그 고양이한테 한 조각 던져줬는데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둘 다 외롭구나. 혼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서로 알고 있구나. 결국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와 제가 특별한 친구가 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됐거든요. 월태화용, 월태화용.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80 넘으신 것 같은데 화장을 정말 곱게 하고 계신 거예요. 립스틱도 발갛게 바르시고 볼터치도 하시고 심지어 아이섀도우까지.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월태화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은 달, 월, 태는 모습, 태, 화는 꽃, 화, 용은 얼굴, 용. 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꽃같이 고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미인, 절세 미인 정도의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양귀비를 만나게 되거든요. 양귀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제가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넋을 잃었다는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꽃처럼 화사하다고 했어요.
낮에 보면 꽃처럼 생기 넘치고 밤에 보면 달빛 같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태화용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젊은 친구야, 나이 들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거란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남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 그게 진짜 월태화용이야.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이란 건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진정한 월태화용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중마고우, 중마고우.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란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경계하며 도망가던 녀석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나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고양이가 저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매일 먹이를 주는 아주머니, 가끔 쓰다듬어주는 할아버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두 친근하게 대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쓰는 중마고우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중마고, 한자로는 대나무 죽에 말마, 옛고에 벗우자를 써서 중마고우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래서 서로를 정말 잘 아는 오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중마고우는 소꿉친구, 발톱친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소사라는 사람과 버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대나무로 만든 말이었어요. 긴 대나무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말 타는 흉내를 내며 뛰어다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목마나 흔들말 같은 건데 그 시대엔 대나무가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거든요. 소사와 버문은 매일같이 대나무 말을 타고 동네를 누비며 놀았어요. 때론 기사가 되어 싸우기도 하고 때론 장군이 되어 전쟁놀이도 했죠. 그렇게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했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챙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스마트폰도 게임도 없는 시대에 대나무 하나로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순수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떠오른 친구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함께 등하교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와 저는 방과 후면 늘 골목에서 숨바꼭질하고 구슬치기하고 겨울엔 눈사람 만들고 정말 시시콜콜한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친구 가족이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가기 전날 밤 둘이 골목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자고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 바빠져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랑 골목에서 놀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추억이 아니라 함께 보낸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중마고우는 단순히 오래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함께 나눈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인면수심, 인면수심. 4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선하게 생긴 사람은 착할 거라고,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쁠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인면수심이에요. 인은 사람 인, 면은 얼굴 면, 수는 짐승 수, 심은 마음 심자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잔인하고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양용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겉모습이 아무리 사람 같아도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양용이 이 말을 한 이유예요. 당시 궁궐에는 겉으로는 신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간신들이 많았거든요. 양용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건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였어요. 제가 믿고 지냈던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지만 제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했고 뒤에서는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제서야 인면수심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얼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구분하는 거더라고요. 환골탈태, 환골탈태.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따라 버스가 너무 막혀서 1시간 넘게 서 있었거든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뭔가 바뀌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환골탈태에 관한 거였어요. 환골탈태는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는 뜻이에요. 환은 바꿀 환, 골은 뼈 골, 탈은 벗을 탈, 태는 태아를 감싸는 막 태를 말해요.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북송 시대에 왕안석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시인의 작품을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원래 시는 평범했는데 왕안석이 손을 대면 완전히 다른 명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건 뼈를 바꾸고 태를 벗긴 것과 같다라고 감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왕안석 자신도 젊은 시절엔 평범한 관리였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개혁가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환골탈태시킨 셈이죠. 그날 버스에서 할머니가 저한테 너도 환골탈태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지겨웠거든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고민, 똑같은 걱정들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로 뭔가 바꿔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환골탈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신을 의미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죠. 절치부심, 절치부심.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이를 악물고 잠들었던 그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절치부심이었거든요. 절치부심, 이 네 글자를 풀어보면 참 생생해요. 절치는 이를 갈 절, 이치. 그러니까 이를 갈다는 뜻이고 부심은 썩을 부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썩는다는 표현 좀 무섭지 않나요? 이를 갈며 마음이 썩도록 분하고 원통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밤잠을 설칠 만큼 억울하고 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춘추시대 오나라 이야기예요. 오왕 함녀가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아들 부차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부차는 매일 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차는 침실문 앞에 장작을 쌓아두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딱딱한 장작 위에 누워졌어요. 편안하게 자면 복수의 명함이 흐려칠까 봐서요. 몸이 아파야 마음의 아픔을 잊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와신상담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밤 장작 위에서 이를 갈며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절치부심이라는 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억울함을 에너지로 바꿔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를 악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제 실력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 분함이 저를 더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절치부심. 때로는 이런 마음도 우리들 성장시키는 힘이 되나 봐요. 일망무제, 일망무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동안 산이라고는 동네 뒷산밖에 안 가봤던 제가 말이죠. 친구들이 너는 절대 못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오기를 부리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복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그런데 정상 바로 아래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저기 정상에 오르면 진짜 장관이 펼쳐진다네. 일망무제라고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세상이 한눈에 들어온다네.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일망무제. 이 말은 한번 바라보니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 일, 망은 바라볼 망, 무는 없을 무, 제는 끝제. 쉽게 말해서 한눈에 봤는데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넓고 광활한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죠. 바다를 바라볼 때나 넓은 평야를 내려다볼 때 또는 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동파가 친구들과 함께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강과 들판을 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광활한 경치인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구나. 그때 소동파가 붓을 들어 시를 지으면서 이 상황을 일망무제라고 표현했어요. 10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웅장한 자연 앞에서 가슴이 벅차 올랐던 거죠. 소동파는 그 순간 자신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게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지막 힘을 내서 정상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구름 위로 솟아오른 일출과 함께 제주도 전체가 발밑에 펼쳐지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던 작은 걱정들이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망무제. 때로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 마음도 넓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좁은 곳에만 갇혀있지 말고 가끔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우여곡절, 우여곡절.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회색털 고양이가 있거든요. 처음엔 골목 끝에 있었는데 다음 날엔 편의점 앞에,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정말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텐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우여곡절이에요. 우는 돌 우자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여는 남을 여자로 남음이 있다는 의미예요. 곡은 굽을 곡자로 구부러진다는 뜻이고 절은 꺾을 절자로 꺾인다는 의미거든요. 합쳐서 보면 돌고 돌아서 구부러지고 꺾이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예요. 한유라는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형수 손에서 자랐어요. 가난해서 책을 사기도 어려웠죠.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돈이 없어서 걸어서 수도까지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또 걸어서 수도로 갔죠.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3번을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한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했거든요. 관리가 된 후에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황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써서 귀양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대 최고의 문인이 되었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글에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돌고 돌아서 구부러지고 꺾여도 결국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로요. 그 길고양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어요. 직선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개가 있는 길은 피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위험하고 먹이가 있는 곳들을 거쳐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여곡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거라는 걸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유부단, 우유부단.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벌써 10분째 서 있어요. 바닐라 할까, 초콜릿 할까, 딸기 할까. 냉동고 앞에서 끝없이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본 알바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우유부단이에요. 오유부단의 우는 부드러울 우, 유는 연할 유, 부는 아닐 부, 단은 결단할 단이에요. 말 그대로 성격이 너무 부드럽고 연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계속 망설이면서 결정을 미루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말은 중국 후한 시대 원소라는 인물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소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 중 하나였어요. 땅도 넓고 병사도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조조와 맞서 싸우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모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격하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원소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만 했어요. 혹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병사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만 계속했죠. 결국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소를 가리켜 성격이 우유부단하다고 했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원소와 똑같더라고요.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첫 직장을 정할 때도, 심지어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항상 망설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깨달았죠.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결정을 두려워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못 고르던 제가 지금은 매일 수십 가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어요. 곡학아세, 곡학아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 발걸음 소리를 듣자마자 펄쩍 뛰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야옹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고양이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먹을 걸 달라고. 그 순간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을 굽혀야 하는구나 싶어서.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곡학아세인데요. 곡은 굽힐 곡, 학은 배울 학, 아는 아첨할 아, 새는 세상 새자를 써요. 직역하면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리나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권력자나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걸 말해요. 요즘으로 치면 인기를 얻기 위해 소신을 굽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든요. 한나라 시대에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정말 대단한 철학자였는데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이론만 골라서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만 학문을 끌고 갔죠. 원래 공자나 맹자가 가르친 진정한 유교 정신과는 점점 멀어져 갔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학자가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학문을 왜곡하는 걸 곡학아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학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가난한 선비로 살면서 소신을 지킬 건지, 아니면 권력자가 원하는 말을 해서라도 출세할 건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길고양이나 저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제 진짜 생각이나 가치관보다는 분위기 파악해서 적당히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로운 건 아첨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곡학아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는 이 말 속에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만의 소신을 지켜나가세요.
어부지리, 어부지리.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희 동네에 주황이랑 검은 고양이 2마리가 살거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쓰레기통 앞에서 만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주황이는 덩치가 크고 검은 고양이는 날쌘데 둘 다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 밀어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나타나서는 쓰레기통 속 생선을 쏙 빼가버리는 거예요. 주황이랑 검은 고양이는 아직도 서로 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한자어로 표현한 게 어부질이에요. 어부어, 아버지 부, 갈지, 이로울 리. 말 그대로 어부가 얻는 이익이라는 뜻인데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제3자가 애쓰지 않고 이익을 차지한다는 의미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두 회사가 치킨 가격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다른 브랜드가 조용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인데요. 연나라 소왕이 조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신하 소대가 말린 이야기예요. 소대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강가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도요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조개살을 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조개가 얼른 입을 닫으면서 도요새 부리를 꽉 물어버렸죠. 도요새는 비가 오지 않으면 너가 말라 죽을 거야 라고 했고 조개는 너 부리가 빠지지 않으면 너도 죽을 거야 라고 맞받아쳤어요. 둘 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때 어부가 지나가다가 둘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소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게 말했어요. 연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면 결국 진나라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해안이었죠. 실제로 그 후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에 힘을 비축해뒀다가 결국 천하통일을 이뤄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놓친 기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두 부서가 프로젝트 주도권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다른 팀이 조용히 성과를 내고 승진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바로 어부였던 거예요.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더 큰 기회를 가져다주는 법이니까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건 까먹는다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은 배 등질 배, 은혜은, 망, 잊을망, 덕으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는 등지고 입은 덕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좋은 일들을 모두 까먹고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문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중이라고 불렸어요. 중이는 왕위 계승 다툼에 휘말려서 19년 동안이나 나라 밖으로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특히 계자추라는 신하는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서 국물을 끓여줄 정도로 충성스러웠죠. 하지만 중이가 마침내 왕이 되어 진문공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면서도 정작 계자추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계자추는 실망해서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공이 뒤늦게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써주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울고 있을 때 방과 후에 남아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비도 없던 제게 밥을 사주시던 선배.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를 몇 번씩 봐주시던 친구들.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는 그런 도움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문전성시, 문전성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카페를 차렸어요. 동네 구석진 골목에 작은 공간 하나 얻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거든요. 첫 달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3명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전성시라는 말 아세요? 문은 문, 전은 앞, 성은 이룰 성, 시는 시장시. 말 그대로 문 앞에 시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집이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들어서 마치 시장 같다는 의미죠. 요즘으로 치면 핫플레이스, 맛집에 줄 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이 워낙 인덕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천하의 인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대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집 문 앞이 항상 장터처럼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상군이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문 앞이 썰렁해져서 새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죠. 그때 제 카페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정말 한산했는데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 한 분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오시고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웨이팅까지 생기게 됐거든요. 제 작은 카페 앞이 문전성시가 된 거죠. 진짜 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